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경상남도 하동의 쌍계사에서 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저랑 동생, 그리고 부모님과 여름 휴가로 하동의 쌍계사에 놀러 간 적이 있습니다. 사실 부모님이 저나 동생을 데리고 어디 놀러 다니는 걸 좋아라 하셔서 그 전부터 여름이면 계곡이나 바닷가, 겨울이면 스키장에 매 주말마다 놀러 다녔었어요. 근데 하동의 쌍계사 휴가를 다녀온 이후로 일절 가족 여행을 가본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저는 어릴 때부터 유치원 대신에 실내 수영장 유아반에서 수영을 배웠습니다. 매 방학마다 어머니랑 같이 수영장을 등록해서 같이 수영도 다니고 했었는데 그 일 이후로 수영장도 완전히 끊었습니다. 아무튼 쌍계사로 3박 4일 일정으로 여름 휴가를 떠났었는데요. 도착 첫날은 날씨가 엄청 좋았었습니다. 집이 하동에서 자가용으로 2시간 남짓 되는 거리인지라 점심시간에 맞춰서 펜션에 도착을 했습니다. 점심은 일단 집에서 준비해간 도시락으로 대충 끼니를 때우고 저랑 동생 그리고 아버지와 펜션 바로 앞 계곡에서 물놀이를 했었습니다. 어둑어둑해질 때까지 물가에서 놀다가 숙소로 돌아가서 샤워하고 식사 후에 일찍 잠이 들었는데요. 그날 밤에 사단이 났습니다. 한참을 자다 인기척에 잠이 깼는데 어머니께서 앉아 계시고 벌벌 떨고 계시더라고요. 아버지는 옆에서 어머니를 달래고 계셨고요. 전 누운 채로 눈만 힐끔 떠서 무슨 일인가 싶어서 한참을 눈치만 보다가 다시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눈을 떠보니 전날 밤부터 비가 왔는지 비가 엄청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물놀이를 못하겠다 싶어서 도로 이불 속에 들어가서 누웠는데 어머니가 저랑 동생을 깨우십니다. 절에 가야겠다고 빨리 준비하라고 하시네요. 근데 얼마나 우셨는지 눈이 충혈되셨더라고요. 워낙 분위기가 평소랑 다르게 딱딱한 분위기였던지라 어린 동생도 더 자겠다는 투정 한마디도 못하고 바로 일어났었습니다. 그리고 마침 그때 아버지께서 근처 구멍가게에서 우비를 사가지고 오셨는지 우산을 접고 숙소로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렇게 온 식구가 우비를 뒤집어 쓰고 절로 출발했습니다. 그리 먼 거리는 아니었어요. 어제 물놀이를 했던 계곡을 가로지르는 다리를 지나서 조금만 올라가니 절이 나왔습니다. 비가 많이 온 데다 이른 시간이어서 그런지 사람이 거의 없더라고요. 아버지는 바깥 대청마루에 앉아 계시고 저랑 동생은 어머니를 따라서 한참을 절을 하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그냥 종일 숙소에서 지냈습니다. 다음 날은 또 비가 거짓말같이 그쳐서 아침에 눈 뜨자마자 동생을 깨워서 물놀이를 하러 가려고 숙소를 나서려는데 밖에서 밥을 하고 계시던 어머니께서 말리십니다. 아침 먹자마자 바로 집에 돌아간다고 준비를 하라고 하시네요. 내일 집에 가는 거 아니냐고 여쭤봐도 아버지도 그렇고 어머니도 대답을 안 해주셨습니다. 식사 후에 바로 짐을 챙겨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할아버지나 할머니도 내일 집에 오기로 했던 식구들이 갑자기 돌아오니 좀 어리둥절해 하시더라고요. 할아버지께서는 저만 몰래 옥상으로 부르셔서 혹시 거기서 아버지랑 어머니 싸웠냐고 여쭤보실 정도로 어머니의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그날 저녁에 안방에서 할아버지와 할머니 그리고 어머니 이렇게 셋이서 한참을 이야기를 하셨어요. 안방에 큰 TV가 있어서 보통 거기서 저녁에 드라마도 보고 영화도 보고 했었는데 그날은 저나 동생을 근처에도 못 오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둘은 아버지랑 같이 작은 방에 있었습니다. 그러고 그날 잠이 들었는데 저는 안방에서 할아버지와 할머니랑 동생은 옆방에서 부모님과 같이 잠을 잤습니다. 근데 그날은 할머니께서 밤늦게 외출을 하시더니 제가 잠이 들 때까지 집에 돌아오시질 않으셨어요. 한참을 자다가 누가 흔들어 깨우길래 잠이 깼는데 할머니가 절 깨우고 계시더라고요. 동생도 어머니가 깨웠는지 벌써 나와서 마루에 서서 꾸벅꾸벅 졸고 있었고요. 할머니께서 저랑 동생을 데리고 마당을 지나서 대문 바로 앞까지 데리고 나가시더니 대문을 등지고 서라고 하시네요. 그때가 동틀녘이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대충 한여름이고 해가 뜰락말락하는 시간대였으니 대충 새벽 4시에서 5시 정도가 아니었을까 싶네요. 그렇게 서 있는데 할머니께서 아까 집에서 나오시면서 한 바가지 가득 왕소금을 퍼오시더니 그걸 저랑 동생의 뒤통수에다 대고 뿌리시네요. 상의 옷 속에도 뿌리시고 바지 속에도 뿌리시고 구석구석 뿌리시더니 또 한참을 세워두십니다. 그러다 이제 됐다고 들어가자고 하시길래
다시 들어가서 한나절 늘어지게 자다 점심때나 되어서 일어났었네요. 아까 왜 그러셨냐고 여쭤봐도 아무도 대답을 안 해주셨어요. 할아버지도 그렇고 아버지도 그렇고 강가나 바닷가에 텐트 치고 밤 낚시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셨었거든요. 그 이후로는 한 번도 낚시를 가신 적이 없으세요. 그러고 시간이 지나서 저도 동생도 다 잊어버리고 살다가 제가 고3 여름이었나? 어머니랑 집에 있으면서 이런저런 옛날 얘기도 하고 있다가 문득 그게 생각이 나길래 어머니께 여쭤봤어요. 이번엔 어머니께서 순순히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날 밤에 주무시다가 꿈을 꾸셨는데 저랑 동생이 거기 숙소 앞 물가에서 물놀이를 하고 있었다네요. 어머니는 물가 바로 옆 평상에 앉아서 저랑 동생이 노는 걸 보고 계셨는데 갑자기 어떤 여자가 물가로 뛰어들더니 저랑 동생을 양 겨드랑이 사이에 끼고 뛰어가더랍니다. 어머니께서 깜짝 놀라셔서 물가로 한참을 뛰어가면서 사람 살려달라고 고함을 치시는데 그 여자가 뛰어가던 걸 멈추고 어머니 쪽으로 쳐다보면서 씩 웃었는데 그 여자 생김새가 아직까지도 기억이 난다고 하시네요. 그쯤에서 아버지께서 어머니를 흔들어 깨우셔서 잠이 깼는데 어머니가 가위 눌린 것 마냥 부들부들 떨고 계셨다고 합니다. 보통 때 같았으면 그냥 개꿈이겠거니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셨을 텐데 아무래도 평소랑 다르게 불안하셨었나 봐요. 그래서 집에 예정보다 일찍 서둘러서 왔고 할아버지와 할머니께 꿈 얘기를 해드렸는데 할아버지는 그냥 개꿈이라고 웃어 넘기셨는데 할머니께서는 평소엔 안 그러던 어머니가 좀 이상하다 싶으셨는지 같은 동네 사시던 죽산댁이라고 불리던 할머니네 집에 밤 늦게 찾아가셨나 보더라고요. 죽산댁으로 통하던 할머니는 흔히 얘기하는 보살로 불리던 그런 분이셨는데 그 얘기를 들으시고는 동이틀 무렵에 저랑 동생을 데리고 나가서 한 바가지 가득 푼 왕소금을 몸 구석구석 발라서 잡기를 떼내야 된다고 하셨나 보더라고요. 지금도 어머니는 그때만 생각하시면 그쪽 동네 근처로는 발도 들이기 싫다고 하십니다. 두 번째 이야기, 동네의 사건. 요즘 들어 우리 동네에 괴한 사건이 계속 일어난다. 거의 매일 저녁. 많은 사람들이 칼에 찔린다. 현실적으로 위험에 노출되면 경찰은 별 도움이 안 된다. 매일 저녁 편의점에 야식을 사러 가는 게 일상인 나는 만일에 대비해 칼을 주머니에 넣고 다닌다. 자기 몸은 자기가 지켜야 하니까 말이다. 여느 때처럼 오늘 밤도 편의점에 갔다. 아무도 없는 길을 걸어 돌아오는데 뒤에서 발소리가 가까워진다. 혹시 괴한 일까? 나를 앞질러 가서 배를 찌를 셈인가? 아니면 내 등 뒤에서 찌르려고 그러나? 나는 주머니 안에 든 칼을 꽉 쥔다. 발소리는 등 뒤를 바짝 쫓아온다. 헉헉하는 것은 숨결이 들린다. 순간 시선이 마주친다. 표정 없는 눈이 나를 바라본다. 나는 위험을 느끼고 그 놈보다 더 빨리 칼을 휘둘렀다. 오늘 밤에만 벌써 괴한 4명을 베었다. 이런 흉악 범죄는 대체 언제 끝나려나. 세 번째 이야기, 마비. 제 누나 친구의 남자친구 이야기입니다. 저하고는 둘이서 술도 마시고 이런저런 얘기를 다 하던 사이였죠. 이 형님이 상병쯤 되었을 때였습니다. 그날이 빡센 훈련이 있던 날이어서 소대원들 모두 10시 땡치고 취침소등하니까 바로 골아떨어지는 분위기였답니다. 그 형님도 피곤해서 바로 잠들었고요. 그리고 그 형님이 꿈을 꿨는데 군대 오기 전 자기 동네였답니다. 근데 이상한 게 꿈의 배경빛이 회색이었습니다. 아스팔트 도로부터 하늘 색깔, 그리고 건물들까지 전부 회색빛이었죠. 조금 걷다 보니 멀리서 사람 하나가 보였습니다. 가서 자세히 보니까 돌아가신 친할머니인 겁니다. 너무 반가워서 할머니를 끌어안고 왜 이제 오셨냐고, 나 안 보고 싶었냐고 엉엉 울었답니다.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느닷없이 자기 손주 옷 한 벌 해줘야겠다고 따라오라는 겁니다. 그 행님은 알았다고 따라가니까 한참을 걸었답니다. 쭉 가다 보니 온통 회색빛 건물들의 사이에 새빨간 건물 하나가 눈에 띄더랍니다. 할머니가 저기라고 끌고 가는 겁니다. 이때부터 이 행님이 뭔가 이상한 예감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할머니한테 할머니 죄송한데 저 그냥 다음에 갈게요 라고 하니까 할머니가 약간 화난 표정으로 일단 와보라고 닥달하시길래 어쩔 수 없이 따라갔답니다. 그 행님은 가게 안에 들어가니까 기분이 더 이상해졌습니다. 가게 안도 온통 새빨간색에 파는 옷도 전부 빨간색인 겁니다. 할머니한테 이건 도저히 아닌 것 같다고
그냥 나가겠다고 하니까 할머니가 급하게 새빨간 티셔츠 하나를 꺼내서 입어보라고 하는 겁니다. 그 행님이 싫다고 그만하라고 하니까 할머니가 갑자기 소리를 지르면서 이번엔 새빨간 바지를 꺼내서 강제로 입혔답니다. 그리고 나서 꿈에서 깼는데 이런 이상한 꿈이 다 있나 싶었대요. 온몸이 식은땀에 젖어 있고 갈증도 나서 물이나 마시고 자야겠다 하고 일어나려는데 몸이 안 움직이는 겁니다. 그 행님이 놀라서 소리치니까 소대원들이 생활관에 불을 켜고 무슨 일이냐고 물어봤는데 움직일 수가 없다고, 몸이 안 움직인다고, 다리를 꼬집어봐도 때려봐도 아무 느낌이 없었대요. 다음날 국군병원에 가서 진찰 받아보니까 원인 모를 하반신 마비. 그 행님은 결국 의가사 제대했습니다. 가끔씩 그 행님을 보는데 볼 때마다 안쓰럽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기묘한 임신. 내 몸에 일어났고 지금도 나를 괴롭히고 있는 체험에 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매일 아침 6시쯤 되면 나에게는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대체로 일어나기 20분에서 30분 전에요. 잠을 청하고 있으면 그 사이 몸 위에 누군가가 올라타려는 것입니다. 그것은 머리로는 인식하고 있지만 의식은 확실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가위에 눌린 것처럼 몸도 내 의지대로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귓가에서는 너는 내 여자야 라고 기분 나쁜 속삭임이 계속 울려 퍼지고 하반신이 마비되어 버립니다. 처음에는 그냥 기분 나쁜 꿈이네 라고 생각하고 넘어가곤 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게 한 주에도 서너 번씩으로 늘어나자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잠에서 깨어나면 반드시 속옷이 벗겨져 있었습니다. 가위에 눌린 것처럼 나 자신은 전혀 움직일 수가 없는데도요. 속옷이 벗겨져 있었다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마치 이상한 짓이라도 당한 것 같아서 나는 무척 기분이 나빴습니다. 그 현상은 언제나 잠에서 깨기 직전에 일어났기 때문에 나는 그 후 하루 종일 완전히 지쳐버립니다. 2개월가량 그 현상에 시달리며 내 체중은 43kg까지 떨어졌고 체력도 매우 떨어졌습니다. 게다가 그 와중에 생리마저 멈춰버렸습니다. 그것도 3달이나 연속으로요. 이상하다고 생각한 나는 산부인과에 찾아가 진찰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임신 중이시네요. 라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들은 것입니다. 나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서 절대로 그럴 리가 없어요. 라고 부정했습니다. 하지만 의사는 틀림없는 임신의 징후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이 뱃속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라고 대답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그러나 그 후로 서서히 나의 배는 부풀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거기서 이전에 겪었던 그 이상한 사건을 떠올렸습니다. 그 괴상한 꿈은 현실이었던 것일까? 실제로 누군가에게 범해졌던 것은 아닐까? 하면서요. 바짝 말라버린 몸과는 달리 배만 만삭처럼 부풀어 오른 내 모습은 나에게도 충격이었습니다. 나는 일을 그만두고 고향의 본가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임신으로 판정받은 지 10개월이 지나갈 무렵의 어느 날 나는 갑자기 맹렬한 복통에 시달리며 하루 종일 아파하다 흰 빛을 띠고 있는 액체를 토해냈습니다. 그러자 한껏 부풀어 올라있던 배는 원래대로 돌아왔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걱정한 친척 아주머니 한 분이 어느 영감이 강한 사람에게 상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 사람은 그건 바로 망령의 어린아이야 라고 소리쳤다고 합니다. 그 사람의 말에 의하면 망령과의 관계로 임신했을 때와 비슷한 현상이 일어났지만 정자가 없기 때문에 태내에서 아이는 자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런 이상한 체험과 미혼인데도 임신을 했다는 것 때문에 고향에서 좋지 않은 소문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몸도 여전히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어서 지금은 밖에 외출도 못하고 집에 박혀 있을 뿐입니다. 다른 여성분이 나 같은 체험을 하게 된다면 최대한 빨리 영능력자 같은 분들에게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도 조기에 원인을 밝혀냈다면 이런 꼴은 되지 않았을 텐데요. 5번째 이야기, 대낮에 저승사자를 보았다. 그 당시 저는 PC방에서 매니저를 맡아 일을 하고 있었고 저녁 10시에 출근해서 아침 9시에 퇴근했습니다. 매일 야간이라 잠은 낮에만 잤고요. 집이 평수가 크지 않아 아버지와 어머니는 안방을 쓰시고 동생은 작은 방, 저는 거실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거실을 방처럼 꾸며놓아서 거실같이 안 보였죠. 보통 12시쯤 잠이 들곤 하는데
그날도 비슷하게 잠들었고요. 제 방에는 대나무를 엮어 돗자리 형태로 만든 돗자리가 깔려 있었습니다. 그 대나무가 여름에는 시원하긴 하죠. 발로 밟아서 비비면 착착하는 소리가 납니다. 잠을 자던 중 머리 위에서부터 착착거리는 소리가 나더군요. 지금도 그때를 떠올려 생각하니 소름이 돋습니다. 그 소리는 엄청 빨랐습니다. 1초당 5번 정도 들렸다고 해야 할 정도로요. 그 소리에 놀라 자다가 깬 후 눈을 멀뚱멀뚱 뜨고 있었고요. 벽을 보며 있었고, 한마디로 뒤통수 위쪽부터 소리가 나고 있던 겁니다. 다른 소리였으면 뒤돌아 확인을 할 텐데, 소리 자체가 공포 그 자체여서 뒤돌아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렇게 5분 정도가 흐르니 그 소리는 허리쯤까지 내려왔더군요. 그리곤 고개를 돌려 소리의 원인을 보는 순간 몸이 얼어버린 거죠. 이 대나무 소리가 가위라는 걸 느꼈죠. 하지만 절대 잠결이 아니라는 거. 잠은 진작에 깨고 혼자 벌벌 떨었다는 거죠. 그 소리가 나는 곳을 돌아보고 나서 몸이 얼어버린 이유는 저승사자가 서서히 대문 쪽으로 향해 가더군요. 방은 베란다 쪽이고요. 한마디로 베란다로 통해 들어와 현관문 쪽으로 들어가는 상황이었죠. 지금까지 처음 보는 저승사자의 모습이었고요. 정말 갓을 쓰고 검은 천을 휘두른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뒷모습만으로도 엄청난 공포감이 형성되더군요. 현관문으로 통과해서 사라지는 모습을 보고 힘이 풀려 그대로 잠들었고요. 동생은 그 당시에 학교에 있었고 아버지는 출근 중, 어머니도 출근 중이라 집에는 저 혼자였죠. 그날도 저녁에 일어나 출근 준비를 하고 PC방으로 출근을 했습니다. 퇴근 후 옆집이 소란스럽더군요. 저는 그 당시 402호에 살고 있었으니 옆집은 403호였습니다. 403호에는 제가 어릴 때부터 봐오던 할아버지와 할머니, 그리고 아저씨와 누나까지 이렇게 4인 가족이었습니다. 제가 저 집에서만 20여 년을 살았으니 옆집은 둘째치고 거의 아는 분들이 대다수였죠. 한 층의 호수가 12호까지 있고 12호 중 8호 정도를 알았으니 오래 산 거죠. 옆집이 소란스럽던 이유는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셨던 거고요. 볼 때마다 인사하면 늘 미소로 반겨주시던 그 할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다네요. 제가 그 저승사자를 본 후 바로 그날 말이죠. 정말 그 일을 잊을 수가 없네요. 저승사자도 길을 잘못 찾은 건지 저희 집을 통해 옆집으로 가서 할아버지를 모시고 간 걸로 밖에 생각이 들지 않더라고요. 6번째 이야기, 무당의 그림. 친구의 어머님께서는 사대문 안에 사시는 큰 기와집의 엄청난 부자이셨습니다. 옛날에 말이죠. 지금도 그 집 말고 친척들을 보면 수백억 대의 부자들이니 그 집도 굉장히 잘 사는 집이었겠죠. 이 집이 망하게 된 이야기를 해드리지요. 원래 잘 살던 집이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집의 오한이 끊이질 않았고 아들은 자꾸 비행을 저지르고 체조 선수였던 아버지께서는 갑자기 사람이 안 좋게 변해서 주색 잡기에 빠져서 재산을 탕진하는 등 이런 일들이 생기더랍니다. 어머님께서는 이 상황을 보며 안타까워하던 그런 사람이셨습니다. 그 집에는 어느 날 누가 가져다 놓은지도 모르는 어떤 무당의 그림이 안방에 걸려 있었다고 했습니다. 옛날에 말이죠. 어느 날인가 안방에서 책을 읽다가 살짝 잠이 들었는데 그 그림 속에 무당이 그림에서 걸어 나와서 칼춤을 추기 시작하더랍니다. 그래서 놀라서 눈을 뜨니 그 무당이 쳐다보며 점점 가까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어머님께서는 나가려고 하는데 몸은 안 움직이는 전형적인 가위에 눌리셨습니다. 그날 이후부터 그 그림을 못마땅하게 여겨서 안방 출입을 자제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얼마쯤 지나서 자신의 방에서 자다 보면 3인칭으로 꿈을 바라보는 상황이 왔습니다. 그 상황이 찾아왔는데 안방에서 그 무당이 나와서 자기가 있는 방으로 걸어오는 것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문에 손을 대는 순간 잠이 깼고 뭔지 모를 불안감에 빠졌다고 하셨죠. 아마 그런 꿈을 꾸고 정말 얼마 안 돼서 아버지께서 술을 드시고 어떤 사기꾼들에게 걸려서 집안 재산을 몽땅 털리는 일이 생기셨습니다. 그래서 체조 선수를 하시던 그 건강하신 분이 화병으로 들어 누우시고 끝내 돌아가셨다고 하더군요. 그 이후로 어머님의 어머님이신 할머님께서 불교로 종교를 가지게 되셨다고 하셨습니다. 아무래도 사람이 힘이 들면 종교에 귀해하죠. 그렇게 지내는데 어느 날은 스님이 할머님께 집에 안 좋은 일이 있으신 것 같다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할머님은 왜 절에 다니게 됐는지를 설명하셨고
스님이 집에 한번 같이 가보자가 하시더군요. 스님이 오셨을 당시에 친구 어머님은 집에 계셨는데 스님이 집안을 둘러보시다가 안방에 들어가셔서는 무슨 불경을 외웠더니 그 무당의 그림을 가지고 나오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할머님이나 친구 어머님께서 그 그림이 무슨 문제가 있냐고 하시니 스님께서 그림을 2분 가까이 가져갔습니다. 그때 어머님께서 보신 것은 그림 속 무당의 머리카락이 검은색으로 그려져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 머리카락이 한 올 한 올 심어져 있는 것이었습니다. 보면서 소름이 돋아서 소리를 질렀다고 하시더군요. 그 그림은 스님이 가져가셨고요. 그 그림 때문인지는 모르나 일단 집안은 망했고 솔직히 아주 망한 것은 아니다. 예전처럼 산다는 것은 불가능해졌죠. 그 그림의 내막 같은 것은 모르고 있으나 중요한 것은 가족들 중에 누구도 그 그림이 어디서 나와서 안방에 걸려 있는지 몰랐었다고 합니다. 7번째 이야기, 이 세계로 가는 기묘한 엘리베이터. 나는 6층에 살았기에 언제나 엘리베이터를 탔다. 계단으로는 내려가는 것이라면 몰라도 올라오기는 꽤 힘드니까 말이다. 하지만 아무리 힘들다 해도 요즘 나는 계단으로만 다니고 있다. 대학교 강의가 없던 어느 평일 오후 나는 편의점에서 먹을 것을 사오려고 방을 나섰다. 1층까지 내려가기 위해 나는 당연히 엘리베이터를 타기로 했다. 엘리베이터는 꼭대기층인 8층에 멈춰 있었고 누군가 타거나 내리려고 하는 것 같았다. 나는 내림 버튼을 누르고 엘리베이터가 오기를 기다렸다. 열린 엘리베이터 문 안에는 중년의 아줌마가 한 명 있었다. 아마 8층의 거주자였을까. 그동안 몇 번 보았던 사람이었다. 나는 가볍게 인사를 하고 엘리베이터에 올라탔다. 1층의 버튼은 이미 눌려져 있었다. 4층에서 한번 엘리베이터가 멈추고 택배를 배달하는 형씨가 탔다. 3명 모두 1층으로 내려가고 있었다. 하지만 엘리베이터는 갑작스럽게 3층과 2층 사이에서 멈춰서고 말았다. 순간적으로 중력의 무게가 느껴진다. 나를 포함해 엘리베이터 안에 3명은 서로 얼굴을 마주 보았다. 고장일까? 정전은 아닌 것 같다. 엘리베이터 안의 조명은 여전히 켜진 채다. 무슨 일일까요? 라고 내가 중얼거리자 아줌마도 택배 기사도 고개를 갸웃거린다. 잠시 기다려도 엘리베이터는 움직이지 않았다. 택배 기사가 행동하기 시작했다. 그는 도움 버튼을 눌렀다. 하지만 대답이 없다. 도대체 뭐가 어떻게 된 거야? 라고 택배 기사가 짜증을 냈다. 택배 기사의 의문은 나의 의문이기도 했다. 아마 실제로는 몇 분 흐르지도 않았을 것이다. 그렇지만 막연한 불안과 초조를 불러일으키기에는 충분한 시간이었다. 다들 안절부절하기 시작할 무렵 엘리베이터는 갑자기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아줌마가 깜짝 놀라 소리를 지른다. 나도 너무 갑작스럽다 보니 조금 놀랐다. 그러나 무언가 이상하다. 눌려져 있는 것은 1층 버튼뿐이었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엘리베이터는 올라가고 있었다. 4층을 벗어나 5층으로 다시 6층으로 올라갔다. 그리고 7층에서 멈춰 문이 열렸다. 나는 멍하니 열린 문 너머를 본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지? 뭔가 불안정한 것 같네. 라고 아줌마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면서 말했다. 계단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요. 택배 기사도 엘리베이터에서 내렸다. 당연하다. 아줌마가 하는 말은 틀린 점이 하나도 없다. 지금은 운 좋게 문이 열렸지만 다시 내려가다 멈추면 아예 갇혀버릴지도 모른다. 정말 운이 나쁘면 사고가 날지도 모른다. 나도 이 믿을 수 없는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2사람과 함께 계단으로 내려가려고 했다. 하지만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든다. 엘리베이터 너머로 보이는 풍경은 확실히 맨션의 7층 같다. 하지만 매우 어둡다. 전등이 하나도 켜져 있지 않다. 빛이 없는 것이다. 통로 안쪽을 볼 수 없을 정도로 어둡다. 역시 정전인가? 그런 생각도 들었지만 이상하게 엘리베이터 안은 여전히 밝았다. 동작에 이상이 있었다고는 해도 엘리베이터는 어쨌거나 움직이고 있다. 정전일 리가 없다. 아무래도 뭔가 이상하다. 위화감을 느끼며 나는 문득 7층에서 보이는 바깥 풍경에 눈을 돌렸다. 하늘이 붉다. 하지만 지금은 오후다. 게다가 하늘에는 태양도 구름도 아무것도 없었다. 어쩐지 오싹해질 정도로 선명하고 강렬한 붉은색이었다. 이번에는 시선을 땅으로 돌려본다.
암흑이었다. 고속도로나 빌딩의 윤곽 밖에는 보이지 않는다. 맨션처럼 전혀 빛이 없다. 게다가 평상시에는 귀가 아플 정도로 들려오던 고속도로를 지나가는 차 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는다. 무음이다.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다. 거기다 움직이는 건 역시 눈에 띄지 않는다. 뭐라 설명하기 힘들지만 살아있다는 느낌이 눈앞의 풍경에서는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단지 하늘이 매우 붉었다. 적과 흙이 세 개였다. 한 번 더 뒤를 돌아본다. 여전히 엘리베이터 안은 변함없이 밝게 불이 켜져 있다. 내가 생각하는 사이 엘리베이터 문은 닫히려고 했다. 어떻게 할까? 결국 나는 엘리베이터 안에 혼자 남았다. 이번에는 별로 이상한 움직임 없이 엘리베이터는 얌전히 1층까지 내려왔다. 열린 문 너머는 평소의 1층이었다. 사람들이 다니고 차가 달린다. 온갖 생활 소음이 들리는 평범한 오후다. 익숙한 일상이었다. 나는 안도했다. 이제 괜찮다. 나는 직감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며 엘리베이터에서 내렸다. 마음이 가라앉자 아까 먼저 내린 두 사람이 신경 쓰였다. 나는 계단에서 두 사람이 내려오길 기다렸다. 그러나 아무리 기다려도 내려오는 사람은 없었다. 15분이 지나도록 아무도 내려오지 않았다. 계단을 내려오는데 그만큼 시간이 걸릴 리가 없다. 나는 몹시 무서워져서 밖으로 나갔다. 그 자리에 있고 싶지 않았다. 그날 이후 나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싶어도 탈 수가 없다. 지금은 다른 맨션으로 이사를 했지만 어디를 가던 계단으로만 다닌다. 계단은 어쨌거나 건물에 붙어 있으니 다른 세상으로 가버리지는 않을 테니까. 하지만 엘리베이터는 다르다. 나는 지금도 그것이 이 세계로의 문이 열렸던 순간이라고 믿고 있다.